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1월 3일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한 과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서부터 4번에서 이번 한 달 동안은 한 달 동안은 농지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매주 화요일 날 하는데 이번 중간에 세 번째 화요일 날이 구정이잖아요. 이 구정인데 그거 이번 달이 5째 주이기 때문에 구정 때 한번 빠져도 4번에 대해서 강의는 다 마칠 거고 다음 달에는 이제 특수경매, 그 다음 달에 소송경매 이렇게 해서 6개 과목이 다 끝이 나고 나면 또 7월 달서부터 또 처음부터 새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등록을 하시면 1년 동안 다 한 번씩은 다 들으실 수가 재수강해서 들을 수가 있고 또는 동영상으로라도 들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날 이것이 진짜 농지 경매다입니다. 파트 1 해갖고 농지 공부의 시작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농지에 관련 법률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놨는데 농지는 살 때부터 법규가 있고 사놓고 나서 내가 이용할 때도 법규가 있고 소유할 때도 그냥 소유 안 되는 게 법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팔을 때도 법규가 있고 이 법규가 있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를 하려면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농지의 법을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농지를 사서 농사를 안 지으면 그게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범법자가 됐다 보니까 농지는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모든 법이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농지에 대한 법을 알고 농지를 사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농지의 법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느냐? 우리는 농지법의 역사를 알게끔 되면은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한 10여 분 동안은 농지에 대한 법의 역사부터 먼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에서부터 45년도에 해방이 돼서 북한에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고 남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이 북한 쪽에는 공산주의를 택한 거고 남한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끔 되는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모든 땅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고 먹고 살게 되는 그 농지가 예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농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갖고 그거를 평민들에게 소장농을 주는 거고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평생을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던 시대가 내려왔는데 공산주의 혁명은 이건 잘못된 거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갖고 그 뭐야 농지를 땅을 전부 다 국가 소유로 만들자 해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너 농지가 없어도 농사를 지러 와라. 농지를 주마.
이것이 공산주의 혁명이다 보니까 그때 북한은 공산주의를 택했고 남한은 민주주의를 택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세계가 공산주의 국가로 이제 만들어지고 남한에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도 가만히 보니까 이 보면은 농지를 남한에도 예전에 있던 그 농지를 대농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되지 않느냐 해갖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부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땅을 전부 다 수용을 했고 몰수를 했고 남쪽에서는 농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법이 농지개혁법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농지개혁법이에요. 1949년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현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나요? 맨 처음에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을 때 헌법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부터 만드는 겁니다. 농지개혁법을 보시게끔 되면은 농지를 적정히 분배함으로써 그다음에 농지는 전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해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라고 속한다고 이 농지개혁법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런 농지를 농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농가라 하면 가족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을 농가라고 한다 했고 좌의 농지는 범법 규정에 의해 정부가 매수한다. 정부가 매수하는 겁니다. 어떤 걸?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 농지는 국가에서 전부 다 매수를 해갖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게끔 하는 것이 이제 농지개혁법입니다. 제 11조를 보시면은 좌의 순서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당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경작 능력에 비해 과수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의 경험을 가진 순국 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위에서 귀환한 농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의 농지를 매수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지금 대한민국의 차이는 공산주의는 모든 땅을 전부 다 국가 소유로 했고 이 당시 농지개혁법은 전 다 꺼서 농지만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보면. 보게끔 되면 한 사람이 농지를 많이 갖지 못하게끔 해서 한 가구당 3정보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한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그러니까 제가 보게끔 되면은 농지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도 농지를 매수를 했잖아요. 정부가 매수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채권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농지를 살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왜 균등 분분율 그러니까 분할로 납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을 보게끔 되면 이전에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소작농으로 해서 뭐 70%를 농지 주인에게 주고 30%를 소작농이 했던 것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5년 동안 5대5로 소작농을 하고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그 농지를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무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정부에서 그 논밭을 전부 다 가져가서 종이 쪽지 하나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를 갖고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황당했을 것 같고, 농지가 없던 사람들은 5년 동안 소작농을 하고 그 농지를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줬으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로서 상당히 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필요했던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는데, 다른 데는 공산주의가 하면 나라 전부 다가 공산주의 국가든지 나라가 전부 다 민주주의 국가이면 될 텐데, 대한민국 남북이 갈려갖고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민주주의 해갖고 북한은 전부 다 땅전을 전부 다 몰수를 해갖고, 그 당시 몰수해갖고 전부 다 국가 책임하에 농사를 짓고, 그 이전에는 그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그 일본의 지배를 받던데 그 다시 말하면 고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다? 경제력이 올라가는데, 남한에서는 그러지가 않고 각자 공장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농사 짓는 거를 저기 분농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지계획법을 만들어서 농지만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초창기에는 북한에서 전부 다 땅을 몰수해가고, 초창기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70년도 초까지, 70년도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 경제를 앞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년대 중반 지나면서부터 어떻게 한다?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보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농지계약법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대로 지금 온 거고, 할 때부터 그 당시에는 매매증명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매매증명서가 지금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로 바뀌게끔 되고, 조건도 많이 바뀌어서 현재까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농지계약법 시행규칙했고, 50년대 보면 농지 매매 증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이 당시에는 농지 매매 증명에 의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일반인들은 살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자, 28페이지 보시면은 산업 환경이 변하면 법률도 변한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1972년도에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계약법을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을 바꿔서 1973년 1월 1일서부터는 농지계약법이 없어지고 농지의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됩니다. 농지계약법은 만든 목적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목적인데, 50년도에 만들어져서 72년도까지 지내다 보니까 한 22년도를 지내면서 22년간을 지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에 다 익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바뀐 게 뭐냐면은 농지를 농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1970년도에 그 대학을 다녔고 군대를 갖고 이랬었는데, 그때
수요일 날이면 음식의 날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 가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을 때 담임 교사님이 자꾸 왔나 싸갖고 왔나 하고 보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토요일 날은 점심이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식을 장려하고 분식의 날도 만들고 라면을 만들어서 쌀이 모자란 거를 보충해주고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박정희 정부 때에 통일벼라는 걸 만들어서 쌀 생산을 많이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쌀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핵심이 농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못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이 법을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나 이 법에 의해서 절대 농지와 상대 농지를 만들어서 절대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못한답니다. 법 자체가. 근데 만에 하나 절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야 된다고 할 때는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70년대 초반에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농지를 사고 농사를 안 짓고 딴 짓을 한다. 또 농지를 사갖고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목적을 쓴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 지금 보게끔 되면 우리가 핵심은 1973년 1월 1일부터 농지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작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농지개혁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써도 범법 행위가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그게 범법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되는데 농지개혁법 때는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범법 행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사진에 의해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있었다는 얘기는 농지개혁법 때 집이 있었다는 얘기고 농지개혁법 때에 집을 지은 것은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써도 범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농지를 갖고 농지취득 자격증 명서를 떼려고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재의 농지법에 의한 농지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렇게 해서 그게 집이 있어도 농지취득 자격증 명서를 발급을 반려한다. 이렇게 해서 농지법을 현재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1973년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다음서부터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썼을 때는 범법 행위가 된다. 핵심이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것이 그거라는 얘기죠. 허가를 받은 사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체 농지 조성비를 납부해야 되고 1981년도에는 그 이전에는 절대 농지만을 전용을 했을 때 농지 전용 부담금을 냈었는데 81년도에서부터는 모든 농지에 전부 전용을 하게끔 되면 전부 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게끔 그때부터 바뀌어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때가 전두환 정부 때인 것 같은데 전두환 정부 때에 우리 도시 쪽에서는 경제가 발전돼서 상당히 잘 사는 도시인들이 많아지는데
시골에 낙후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가난을 뭐라면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어촌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농업인들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게끔 되는데 그 농어촌 공사에서 도와주는 돈을 마련할 것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모든 농지에 전부 다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는 걸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30%씩 공시지가에 30% 내서 그걸 농어촌 공사에다 내서 농어촌 공사에서 많은 시골에 있는 농업인들을 도와주는 개원으로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농지를 사갖고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농어촌 공사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갖고 있는 돈으로 우리를 주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다시 말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낸 걸 가지고 거기서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경사도가 15도 이하의 전이나 농지에는 단연생 식물도 못 짓도록 경사가 짓지 않은 평지에 있는 것은 단연생 식물도 못 짓게끔 지금은 평지의 농지도 단연생 식물도 지을 수가 있게끔 되는데 그 당시에는 단연생 식물을 못 짓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 우리가 식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정리해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보면 31페이지 보면 제일 핵심이 농지 전용의 제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각 일에 해당하는 농지로 사용할 경우 외를 제외하고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뭐. 구조는 농지가 아닌 지목으로 변환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시게끔 되면 농지 주인이 농사를 안 지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도 이런 법이 있는지를 몰랐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옛날 얘기죠. 현재 이 농지법이 바뀌기 전에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쓸 때 제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전입신고를 하고 오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여보 이 동네 이장님 되게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전입신고는 받아는 주는데 진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내가 잘 볼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이제 내가 보니까 예전에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위장 전입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지를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눈이 싼 게 나와서 싼 게 금매로 나오길래 샀어요. 사놓고 나니 잊어먹고 있는데 겨울인가에 샀는데 봄에 5월달인가 제가 집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내가 산 눈인데 누군가 와서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고. 아, 이게 틀림없이 내 눈이 맞는데 왜 사람들이 했지? 내가 차를 세워놓고 또 물어봤어요, 내가. 아저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 거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바깥에 한 사람이 뒷짐을 짓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나보고
당신 누구시오? 그러더라고요. 나 이 논 주인이 어때? 에? 논 주인이? 왜 넌 농사 안 지어요? 근데 왜 농사 안 지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니 내가 바쁘면 못 질 수도 있지 뭘 그래 그랬더니 나보고 아저씨 어디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기 삽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세요? 그래요. 네, 이 동네 삽니다. 예요. 그랬더니 그 담당 얘기가 전 면에서 나왔는데요. 아저씨가 이 동네 사신다니까 제가 봐드리는데요. 오늘 모내기 한 값 다 내갖고 사장님께서 계속 농사를 지신다면 제가 그냥 마무리하지만은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 매수 신청으로 낼 겁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지면 대리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 농사를 안 지면은 안 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것도 몰랐고 팔으라고 저기 뭐야 그 통지서가 나오고 안 팔리면 팔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내는 법이 있다는 걸 난 몰랐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알아보고 며칠 있다가 면사무소 갔더니 내가 저기 몇 분지 논주인데 이렇게 보더니 영수증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67만 원을 갖고 그날 뭐 5명이 나와서 한 일당 얼마, 그다음에 모내기 원 사온 게 얼마, 그다음에 그 모내기 심 기계 있죠. 기계 빌린 값 얼마 해갖고 67만 원 있으니까 이거 내고 계속해서 농사를 치십시오. 해서 그때서야 제가 아 이런 법이 농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지면 범법행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범죄자가 된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범죄자가 되지는 말자는 얘기고 농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서 관리해서 팔을 때까지 모든 법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지에 투자를 할 때는 농지에 대한 법규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33페이지에 78년도에 절대 농지의 고시, 단년생 식물의 재배 금지, 그 다음에 농지 원부 작성 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 원부라는 건 그 농지에 누가 주인이고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적어 놓는 것이 농지 원부인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농지 원부하고 농지 대장의 차이가 바꿨는데 농지 원부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농지 대장으로 바뀌었죠. 그럼 농지 대장은 농지 원부와 농지 대장의 차이는 뭡니까? 농지 원부는 농지 땅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핵심이. 그 누구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농지 대장은 땅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누가 농사를 짓느냐가 핵심입니다. 땅 주인과 관계없이 누가 농사를 짓느냐, 무슨 농사를 짓느냐, 누가 하냐고 농지연부는 농지 주인이 누구냐가 핵심이고 농지 대장은 누가 거기에 농사를 짓느냐는 겁니다. 이 예전에 농지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일 때는 농지를 빌려주면 무조건 소정농이에요. 무조건 법으로 금한 건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법도 생긴 겁니다.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끔 만들어졌던 것이 농지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죠. 81년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는 조성비를 미리 납입해야 된다. 대체 농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기금을 설치한다. 농수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이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농지법으로 또 다시 바뀌게끔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되고 우리가 농지법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경제가 상당히 급속하게 많이 발전된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난해서 면하지 못하고 이제 가난을 막 벗어날 때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70년대 중반 후반에 중동을 갈 때에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천불소득을 바라보며 했댔어요. 천불소득을 바라보며 이게 70년대 말 천불소득을 바라보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로 바뀌면서 제가 80년대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중동에서 오래 있어갖고 뭐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나 뭐 전두환 정부에서 뭐 1212 사건 나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국리가 없었어요. 해외에서 이제 신문을 보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가 조금씩 발전되면서 1000불을 넘으면서 2000불이 넘어서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 언제냐면은 그 전두환 정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정부가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에서 올림픽은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에서 치릅니다. 이 올림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을 모르고 조선인민공화국만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자기네들은 땅을 전부 다 몰수를 했죠. 그래갖고 전부 다 아파트하고 뭐 이렇게 지었죠. 그런 거를 지어가지고 전부 다 세계에다가 보냈고 남한 쪽에서는 6.25 전쟁에서 피난 와가지고 집도 없이 청계천에다가 집 짓고 사는 걸 전부 다 사진을 찍었고 공산주의 국가에는 전부 다 그걸 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교가 없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북조선은 잘 사는 나라고 남한은 아주 깡통 거지로 알고 있었던 것이 공산주의 국가였댔어요. 그랬는데 이 당시에 88 올림픽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올림픽 때문에 들어오게끔 됩니다. 와봤더니 자기네들이 가장 거지로 못 살린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와봤더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소련 아니에요? 러시아. 걔네들이 빵을 사려면 아침에 1시간 정도 줄 서는 건 보통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림픽 때 대한민국으로 와서 보니까 1불만 주면 빵 종류가 수십 가지 종류로 있죠. 우리가 80년대 공산주의 국가를 수교하면서 공산주의국가로 출장을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뭘 가져갔냐면 스타킹 200개는 기본으로 가져갔어요. 그 공무원들에게 스타킹 2개만 주면 달러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킹을 한 200개를 사가지고 가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할 때마다 공무원 만나면 스타킹 주는 거예요. 만나면. 그러면 그냥 오케이. 그렇게 귀한 스타킹이 대한민국의 요만한 구멍가게 가면은 1불, 2불만 주면은 종류별로 색깔별로 깔려 있는 걸 보고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 소련이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태우 정부에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동안에 공산주의 국가와 수출이 없다가 공산주의 국가 수출하면서 이게 뭐야? 경제력이 계속 5천 불이 넘어가게끔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5천 불이 넘어가면서 수요가 되면서 그 우리 저기 뭐야 집값이 뛰면서 5개 신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자기 집을 제일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간 겁니다. 5천 불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노태우 정부가 끝이 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섰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만불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은 가지고 있고 또 남는 돈을 어디다 투자하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농지예요. 왜? 농지는 분할이 돼 있고 접근하기가 쉽고 이면은 덩치가 크죠. 접근하기 어렵죠. 근데 농지는 항상 농사를 짓고 그 평지로 만들어서 접근하기 쉽고 분할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을 조금 있는 사람들이 뭐야? 농지 만불이 되다 보니까 농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이렇게 볼 때,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로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위장을 해갖고 많은 사람이 농지를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 농지법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과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내용 스토리를 좀 이해가 가시죠? 보면 왜 언제는 어떤 걸 만들었고 어떤 걸 만들었는지가 그 과정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농지법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농지위원한테다가 도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농지 취득 자격자를 발급해 주질 않는 걸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농지를 살려면은 전입을 하려고 그러면 위장 전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가족세대가 전부 다 전입을 가야 되게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다니는 애들은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농지를 살고 있는 부모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 세대가 전부 다 옮겨가야지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강화하게끔 만들었던 것이 이 농지법을 만든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누구는 뭐 그 당시에 그 제가 아시는 분이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충청도 어디 가고 이제 농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몸을 요양을 하는데 한 2년, 3년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하면 괜찮겠다 싶었고 그 농지를 살려고 했더니 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혼해고서 사야 그러니까 애들까지 전부 다 옮겨야 된다니까 그럼 이거 이혼을 해고 살아야 되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위장전입에서 한 사람만 갔었는데 한 사람만 자꾸 위장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족 세대가 전부 다 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하게끔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환경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 하면은 FTA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FTA가 뭐죠? FTA 자유무역협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수출을 했을 때 상대편에서도 니네들 우리도 문을 열었으니까 너희들 문을 열어라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대한민국이 신기한 게 제가 7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까지 중동에 갔었다 그랬죠.
제가 중동에 갔다 올 때마다 일본제 전자제품을 안 사갖고 온 적이 없습니다. 1978년도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뭐냐면은 조지루시라는 전기 밥솥입니다. 그 다음에 소니 580이라는 겁니다. 80년대 초에는 워크맨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자제품을 뭐 올 때마다 하나씩 사갖고 오는데, 중간에 제가 중동에서 갖고 오다가 트랜지트로 이제 그 태국에서 방콕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데, 그걸 이제 핸드캐리어로 들고 가다 보니까 걔네들이 안 되겠으니까 그 핸드캐리어로 가지 못하게끔 하고 공항에다 그물로 이렇게 써놓고, 거기 지금 그 저기 전자제품은 여기다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핸드캐리어로 그런 걸 들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일본이 전자제품을 많이 팔았는데, 9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 일본을 제치고 한국산이 그러니까 LG, 삼성이 어쩐다? 앞서기 시작을 해서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껴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보면은 지금 해외 나가갖고 일제 전자제품 사오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만큼 지금 바뀌어졌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는 그걸로 수출로 우리가 경제가 지금 거의 이제 3만 5천 불이 넘어설 정도로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는 수출로 하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FTA로 해서 니네들도 열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다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수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제품이나 뭐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를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약점은 나라가 국토가 좁죠. 그 다음에 70%가 산악지대죠. 10%가 도시지역이고 20%가 농지입니다. 그러면 20%의 농사를 짓는 데에 작은 곳에다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경쟁력은 넓은 땅에서 있는 것보다 상당히 약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어떻게 된다?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농산물은 싼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은 해외로 파는 것이 FTA거든요. FTA 제일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FTA 제일 처음에 한 나라가 어디죠? 어디? 칠레. 그 다음이 어디예요? 중국. 자, 중국은 인구가 얼마죠? 중국의 인구가 얼마예요? 14억.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얼마죠? 5천만. 그러면 FTA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을 관세를 서로 없애서 서로 같은 나라의 끼리 팔고 사는 것처럼 관세를 없애자는 게 FTA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하고 FTA를 한다 그러면, 한국은 5천만이 중국에 있는 14억을 상대로 사는 거고, 중국의 14억의 인구가 한국의 5천만을 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득이야? 인구가 많은 쪽은 손해고 인구가 적은 쪽은 우리가 이득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하고 FTA를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경제학자가 없어요? 바보야? 왜 5천만밖에 안 되는 한국하고 왜 FTA를 합니까? 왜요? 아니, 아니, 한국은 원자재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는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FTA를 한다는 얘기는 가공해서 우리 수출하는 것도 FTA이지만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도, 원자재를 수출하는 것도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원자재가 없는 나라고 원자재를 전부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공해서 팔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미국도 중국도 인구가 많아도 한국하고 FTA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TA를 해서
FTA에서 세계 각국에 전자제품이나 뭐 텔레비나 그다음에 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득이 나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농민이죠. 그러니까 농민에서는 FTA를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해서 데모를 하다 보니까 또 데모를 막는다고 또 물대포를 쐈다가 또 데모하는 사람이 하나 사망도 하고 그래서 말썽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보면은 FTA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엔 반대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무조건 FTA를 밀어붙일 수 없다 보니까 이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FTA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회사에서 세금을 걷어서 FTA 때문에 손해를 보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때 이 농지법을 만들면서 이 당시에 일반인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규제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피해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게 하자는 것도 이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같이 병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원칙은 제가 상당히 보면 정부에서 올바르게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FTA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FTA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반대로는 대부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FTA를 안 할 수 없는데 FTA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고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도와주자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지법에 보면 읍면자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위원 1인과 이해 연재반 1인이 확인을 받아야 이만큼 어려웠었다는 얘기죠. 자, 39페이지를 보시게끔 되면 자 이겁니다. FTA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하는데 무조건 지원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정부에서 만드는 것이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이 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모태로 해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을 수십 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지원해,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럼 만들어진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거를 7가지만 여기다 옮겨놨는데 제가 읽기로는 지금만 해도 한 이 법에 의해서 그 농어민을 지원해주는 법이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근데 보면 제일 먼저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해가는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해가는 법률, 여성 농업인의 육성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 환경 개선비 리모델링 촉진하는 특별법,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해가는 법률, 농업인 농촌 식품 산업법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한 10몇 개 이상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걸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게 만나봤더니 제가 여기 보면 이 6가지 최종 목적은 법을 새로 만드는 목적은 이 최종 6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6가지의 목적이
정부에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끔 되면 나중에 법이 나오게끔 됐을 때 빨리 이해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보십시오.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경작하는 사람을 구분해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다시 말하면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지원해야 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법을 만드는 걸 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구분해낼 수 있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절대 농지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지금 현재는 농지 임대차 보호법도 만들어졌지만은 그 이전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빌려줄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짓기 힘들으니까 내 농지를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내가 농어촌 공사에다 내놓으면은 농어촌 공사에서 그걸 가지고 농사 질 사람을 찾아가지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농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농지를 빌려줄 수 없게끔 하다가 농지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해 갖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농역 경작을 대규모로 유도해 가능한 생산 원가를 낮춘다. 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 농지 계획 보면 3정보 이상은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몸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이 생산 원가를 낮출 수가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기계로 몰아서 같이 농사를 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농사를 질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빌려줄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대규모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을 지원해 주게끔 법을 제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를 가능한 한 낮추도록 하게끔. 세 번째입니다. 생산되는 농수산 식품을 고급화로 유도해 고가에도 팔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 우리 사모님께서 슈퍼에 가서 반짝거리를 살 때 비싼 거 사요? 싼 거 사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싼 것만 샀는데 지금은 싼 거 사야 돼? 몸에 좋은 걸 사야 돼? 파 한 단이 2,000원짜리가 한 단이 있고 5,000원짜리 한 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데 하나는 2,000원이고 하나는 5,000원이야. 3,000원이나 비싸죠? 배 이상으로 비싸죠? 왜 배 이상으로 비싸죠? 유기농이죠. 그러면 3,000원을 더 줘도 내 몸에 좋은 유기농을 사야 돼? 싼 거 사야 돼? 대한민국의 수준이 싼 거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걸 찾는 시대로 든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의 정책이 고급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질 때는 전부 다 어떤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하게끔 되고 가축을 길러도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 법이. 했는데 내가 농사를 짓고 신고를 했는데 나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받아주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면은 정부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지 와서 진짜로 검사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원이냐 5,000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기농이라면 2,000원 하지 않고 5,000원 주고
살 수도 있는데 이 5천 원짜리 유기농이 진짜 유기농이야, 가짜 유기농이야. 그거를 규별을 하지 못하는데 진짜 유기농이라 그러면 내가 2천 원짜리 사지 않고 5천 원, 3천 원을 더 비싸게 5천 원을 주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 내가 5천 원을 투자할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모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품질을 인증해 주게끔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농사를 질 때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다. 그럼 먼저 신고해. 신고하고 정부에서 진짜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지 다 감시하고 실질적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졌으면 정부에서 너 유기농으로 농사를 졌다고 인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1978년도에 그 중동에 있다가 독일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을 가서 한 20며칠간을 있었는데 제가 독일에서 20일간을 있으면서 제일 놀랬던 것이 독일 사람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독일에 사는 사람이 독일 부자들은 독일제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고 독일에서 가난한 사람이는 도요타 타더라. 수입 물품은 싼 걸 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당시에 독일에 가봤을 때 독일의 부자는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 있고 독일의 가난한 사람은 뭐 캐논, 미노타 이런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 보면은 수입품이 좋은 거고 국산품이 아주 나쁜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독일에 가봤을 때 독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국산은 돈 있는 사람은 자국산 쓰고 가난한 사람이 수입산을 쓴다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갔어. 목이 답답해갖고 우리 식사를 먹어. 아씨 그냥 강의하고 있는데 목이 좀 그런데 술 한잔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그래 같이 가서 나갔거든. 나가서 어디를 찾다가 장어집인가를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장어 한 접시 하고요 소주 한 접시 그러니까 소주 한 병하고 장어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오더니 수입품은 2만 원이고 국산은 3만 원입니다. 수입품 드시겠습니까? 국산 드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국산 먹어. 10,000원 더 주더라고. 대한민국도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옛날에 제가 70년도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랬는데 대한민국도 지금 뭐야? 그런 시기가 왔는데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은 이제는 싼 거를 찾는 것보다는 고급화를 시키겠다. 제가 이명박 정부 때에 텔레비를 잠깐 봤거든요. 뭐 봤냐면 그 당시에 농림수산부 차관이 나와서 이제 그 대담하는 거 잠깐 있는데 그 당시 잠깐 얘기했던 게 내가 기억이 나는데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는 농업인의 정책이 세계 부호들이 대한민국의 품질을 보증한 농축산물을 비행기로 사다가 먹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농축산물은 제일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이다. 그리고 세계 부호들이 비행기로 사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싼 걸로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질로 승부를 하는 걸로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네 번째를 보시게끔 되면 고령화 농업인의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 나이 먹으면 농사를 지어도 안 돼. 나이 먹은 사람은 농사 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조기 은퇴를 유도한다고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은 해 뜨면 일어나서 농사 지을 때 나가고
해지면은 집에 들어오서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을 머리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몸으로 승부를 해가지고서는 세계를 향해서 수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집에서 쉬시고 머리로 농사를 짓는 젊은 사람들을 육성을 해서 세계를 향해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게끔 나가겠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쉬어라. 그러면 농사 짓고 있는 농을 보고 당신 집에 가서 쉬자면 쉬어요? 안 쉬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가만히 보면 농업인들을 농사 짓던 사람을 농사 짓지 말고 일로 와. 그 농지 빌려줘. 빌려주고 일로 와. 하고 교육을 시켜요. 나는 몰랐는데 이게 보면 그 법에 다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그 포항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만 예전에 일주일에 경매 강의 일주일에 두 번씩 했었어요. 보면 월수반, 화목반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과정에 강의하듯이 일주일에 두 번에서 3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한 그런 똑같은 과정을 경매 과정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포항에 서울에서 가다 보니까 포항까지 갈 때에 시간을 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목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금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7시까지 가서 강의하고 목요일날 하룻밤 자고 금요일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에 7시에 강의해서 10시에 끝나고 차를 갖고 올라오면 되는 그런 스케줄을 만들어 놨는데 그때 제가 목요일날 강의 끝나고 금요일날 아침에 시간이 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한 9시에서 일어나서 5시, 6시까지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차를 가지고 경주를 간 거예요. 포항에서 경주는 가깝잖아요. 경주를 가서 어떤 능 같은 게 있어 구경을 하려고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갔더니 어떤 나이 한 70 되신 분이 이렇게 도리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오더니 나보고 관광 오셨어요? 그러고 내가 예 그랬더니 어떻게 혼자 오셨어요?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좀 안내 좀 해드릴까요?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분이 이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시대에 못 두고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사를 쭉 얘기해 준다 보니까 그냥 가서 보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들으면서 보는 거하고는 상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경주는 진짜 관광의 도시다. 어떻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 돈도 안 받고 이런 걸 만들어 주나 하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 짓던 농업인들에게 그거 어떤다? 빌려줘라. 빌려줘서 어떤다? 빌려준 값은 돈 받고 너는 농사 짓지 말고 이렇게 뭐야? 그 뭐 마을 행사를 가. 뭐 역사 무슨 행사 가. 이런 거 하라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 농업인이 농사 짓는 거는 단대 그 농업회사에다 빌려주라는 거야. 정부의 정책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몸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런 뭐야? 전문 법인, 농업법인에게 빌려주고 젊은 사람들이 머리로 농사 짓게 하고 거기에 농사 짓던 노인네들은 그런 지역을 만들어서 옮겨주게끔 했던 것이 그 법은 그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그런 법도 다 있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당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광객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다. 경작과 경영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광주시로 이제 소읍으로 이사를 갔는데 조그만 전원주택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더구만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일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다니던 서울로 갈 거야 아니면 이쪽으로 옮길 거야 그래 내가 뭐 시골로 이사 와서 서울까지 교회를 다시 다닐 게 있냐 뭐 이 근처로 옮기자 그랬더니 그럼 내가 교회를 봤더니 이 근처에 그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우리 동네로 오는 입구에 언덕에 교회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그 마을 가운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두 개가 있던데 어느 교회 나갈래? 그길래 내가 난 무심코 그냥 교회 옮기는 거 걸어서 가는 데로 옮기자 그랬더니 그러자 해갖고 교회를 갔어.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러길래 예 식사 뭐 하죠. 뭐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앉았더니 그 식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의 저기 뭐야 그 기도 목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내가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했더니 교인이 배가가 되게 해달라는 교인이 있습니다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목사님 아들 둘, 사모님, 그다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네 명이 그 저기 막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 애들 둘, 우리 집사람 한번 나아갔더니 네 명이 또 가다 보니까 8명이 된 거야. 그리고 배가 안 됐다고 된다? 감사하다는 것이 그런 교회에 썼는데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는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커져갖고 한 3, 40명이 됐어 이제. 그때 거기 한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점심식당 같이 또 끝났어요. 끝내고 났더니 그 집사님이 여기 집사님들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예배는 일요일 날 드리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상추밭 갈아엎을 거거든. 그러니까 상추 필요하신 분은 금요일 날 전까지 우리 밭에 와서서 필요한 만큼 뜯어 가시면 돼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컷 농사 지는 거 왜 가져가래요? 왜 가져가래? 그 당시에 상추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상추 뜯어서 팔으라고 보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갈아엎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보는 거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손해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농사를 짓는 사람,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뭐예요? 농업법인에다가 만들어서 맡기는 겁니다. 나는 농사를 안 짓고 뭐야? 맡기는 거고 법을 보게끔 되면 그러면 나는 법인에다가 내 농지를 빌려주도록 법이 허용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까처럼 다른 데로 저기 뭐 교육을 받아서 가도 되지만은 교육을 받으러 가지 않고 농사를 지으러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출근해요. 자기 논인데 자기 밭인데 농업회사에다 빌려주고 뭐 하는 거야? 출근해요. 출근해서 평상시와 똑같이 농사를 짓는 거야.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는 거야. 쉬는 시간 쉬는 거야. 5시 되면 퇴근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지나면 월급 받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파는 것까지 다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냥 어떻게 한다? 농사 짓고 그 걸음 갖고 오면은 걸음 그냥 치고 농사 짓고 월급 받고 상추값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버리든지 말든지는 어떤다? 관계하지 않게끔 법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법 자체가 그래. 그렇게 해서 농업법인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법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도시에서 회사 출퇴근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농사를 짓는 그 회사에 뭐 그분이 이제 저기 지방에 그 농지를 갖고 있다가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분이 해남에 한 5만 평을 갖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뭐 그 꽃씨를 납품하고 뭐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한 20년을 한 분인데 내 강의를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해남에다가 농지를 사지 않고 서울 근교의 그 저기 어디에 수도권에다가 농지를 사고 20년을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값이 100배로 뛰었을 텐데 좀 시골에다가 사다 보니까 그런 땅값이 그대로인 거야. 아이씨, 난 농사를 지어도 옮겨야 되겠다는 거야. 농사를 지더라고. 그런 나를 보고 이제 경매로 나온 걸 알아봐 달라고 뭐 해갖고 이제 알아봐 주게끔 되고, 그 회사에서 뭘 이제 개발을 하고 있던 거를 팔 수 있게끔 개발을 해달라서 해로 갔더니 이제 그게 회장하고 뭐 다 이거 하고 있는데 나보고 여기 뭐 점심이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더라고. 그 나는 점심 먹으러 어디 바깥에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농업 그 회사 안에 구내 식당이 있더라. 나는 나중에 거기 갈 때는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점심시간에 식사를 갔더니 한 4, 50명이 점심시간 되니까 와서 줄서 갖고 밥을 먹더라니까. 그게 다 그 사람들이 뭐야? 월급쟁이들이야. 일당으로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농업회사들은 보게끔 그런 식으로 출퇴근하고 회사식으로 된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정부의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농업을 경작하지 않고 경영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고, 맨 마지막에 농지의 생산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지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 농지, 그 다음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지, 그 다음에 물을 대기 어려운 농지, 이런 농지는 영농여건 분리 농지로 만들어갖고, 그런 영농여건 분리 농지는 농사를 안 지어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농지는 농지로 두지 말고 빨리 다른 목적으로 바꿔서 써라. 그래갖고 전용을 할 때, 그런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도 바로 전용해 줄 수 있도록 법을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바꾼 것 중에서 제가 보면 최종 목표는 지금 제가 얘기한 6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법이 다 바뀌어지고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옛날하고 지금도 다녀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도심지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셨으면 서울 근처에서 계시지 마시고 귀농을 해서 농업인의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부유하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게끔 되고, 옛날하고 지금 달리 지금 그 시골에 가면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진 거기 때문에 지금 시골집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저할 게 아니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공중개사님께서 계신데 제일 웃기는 게, 시골에 가서 집을 사면 집값 얼마, 땅값 얼마를 치거든요. 근데 서울 시내에 살다가 내가 팔아달라고 그러서 공인중개사 팔아달라면 그 땅값 평당 뭐 7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몇 평이죠? 60평 뭐 한 1000만 원이면 뭐 6억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값은요? 그럼 집값을 아무리 잘 쳐도 집값은 안 쳐요 그래요. 시내에서는 집값을 안 친다고 그래요. 근데 시골에 있는 집을 있잖아요. 농지를 사고 집을 다 지었잖아요. 그때는 집값을 이렇게 보고 땅값, 집값 이렇게 쳐주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목적을 두고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현재 농지법이 만들어진 법을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농지법을 적용받는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나를 뭘로 만들어야죠? 농업인으로 만들어야 되죠. 농업인으로 만드는 법 2가지를 가지고 다시 10분 쉬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